영끌을 한 사람이 하락장을 맞으면 빚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네. 잠깐 상승하는지 대세 상승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네. 그냥 실거주는 괜찮다. 버티면 장기 우상향이니까 괜찮다.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아나운서 김나은입니다. 오늘은요,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기 전에 이 막판 영끌 수요가 몰렸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8월 말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그 전달보다 8조 원가량 늘었는데 이게 2016년 이후 최대치 증가량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2021년도가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지나가는 그 영끌의 기차 끝을 잡고 올라타던 네. 저는 막 그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아니 영끌 막차를 탄다는 게 네. 보통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내가 굳이 영끌을 하겠다? 이 심리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장님의 생각은요? 저도 참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집값이 하락할 게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면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영끌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영끌해서 집을 살까? 확실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안 사죠. 그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질문에 아마 대답하는 사람들 거의 다 집을 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3040, 40도 사실 40 좀 초반이죠. 네. 네. 40 후반은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 초반, 중초반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나 이런 걸 쫙 보면 지금 3040들의 주택에 대한 생각은 하락이 없어요. 하락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하락을 얘기는 해요. 하락해도 뭐 괜찮아. 근데 하락해도 괜찮다는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왜냐면 그 네. 3040, 그 생애 주기를 보면은 네. 상승장이 어쨌든 조금 길었었잖아요, 최근. 네, 맞아요. 한창 일하고 돈을 벌 나이에 상승장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네. 하락을 염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사람들은 그 세대라고 하죠. 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 당시의 시장 상황, 사회 상황에 극도로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로 또 돌아가 보면 10년에서 한 13년 사이에 그때에 집중적으로 사회 진출을 했던 3040, 뭐 20까지 해서 20, 30, 40 초반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엔 집값이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절대 안 산다.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데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쓴다. 해서 이때 욜로족이 맞아요. 나왔고. 그래서 이때는 집을 아예 안 사는 게 일반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이 시장 전망을 할 때 뭘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뒤에 우리나라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이 20, 30, 40 초반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이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중에 사회의 주축,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기둥이 될 그 세대가 집을 안 사는 세상이 오니까 집값은 이제 안 오른다. 이런 전망이 지배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근데 이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때 사회에 진출한 이 친구들은 저잖아요, 저. 하락장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특히나 다른 시장하고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네.
어느 한 종목은 폭등을 할지언정 다른 종목은 좀 안정적이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은 폭등할 때 주식시장은 좀 박스권에 있거나 그때는 코인도 없었고 이런 아니면 뭐 코인은 막 죽을 쓰고 있거나 뭐 이런 장이었다라면 이번에 사회에 나온 이 사회초년생들은 모든 자산이 상승만 하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맞아요. 부동산 폭등했죠. 주식 폭등했죠. 해외 주식 폭등했죠. 코인 폭등했죠. 이 모든 폭등 상황을 경험해서 여기에서 무모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번 그 결과가 이루어지자 그거에서 잠시 소외됐던 그 사람들은 그 앞서간 무모한 투자자들을 동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말씀하신 그 시기 동안에는 뭐든지 사면 올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하락장에 대한 그 리스크를 아직까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경험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하락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하락이라는 경험이 그 느낌이 네. 상승에 대한 이 그 도파민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돼. 예, 그냥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은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하락할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하락의 강도를 보면 상승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10분의 1은 넘어서 100분의 1도 안 돼요. 느낌이.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야죠, 소장님이. 하락의 비중을 두고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어쨌든 재작년 이제 하락장이 오면서 저도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본 거예요. 말씀하신 말로는 하락 그럴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맞아보니까 너무 뼈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때 이제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경험도 네. 하락을 맞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하락축에 끼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하락축에 끼지도 않는데 이제 나는 하락을 경험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더 경험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직 지금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지 않았는데 하락장을 경험하니까 논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 그래서 모든 자산은 우상향하는 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을 맞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좀 선제적으로 더 빨리 투자하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락장은 짧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논리를 뭔가 이렇게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연끌을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냥 안 좋게만은 또 보기가 힘든 게 아까 제가 피디님이랑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연끌도 능력이다. 네. 왜냐면은 DSR 규제도 이렇게 강화가 돼 있고 LTV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대출을 풀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규제가 되어 있는 한도에서 내가 그 규제를 꽉꽉 채워서 받는 것도 내 소득이 되니까 연끌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뭐 연끌족이네 뭐네 하면서 좀 안 좋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느낌적 강도나 이런 것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 그 연끌이 지금 말씀하시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다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에서 나가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나 이런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상승장에서는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내할 만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연끌이라는 건 내 자본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 자본이 작게 들어가서 좀 비싼 집을 샀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상승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시세 차익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내가 연끌에서 나가는 이자액이나 이거를 지금 낼 때는 사실 조금 고통스럽죠. 근데 이걸 내므로 인해서 내가 이 시세 차익 벌어들이는 내 자산 규모가 불어난다는 이 희망과 즐거움이 이 고통을 상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자산이 증대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040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영끌을 한 사람이 하락장을 맞으면 그 고통은 거의 지옥 수준이에요. 지옥 수준인 걸 경험을 안 해서 영끌이 나는 능력 있다 이런 걸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 얘기되는 그런 건데 고통 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해 보면 이 영끌은 진짜 못 버텨요. 그렇죠. 못 버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사면서 영끌을 했어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30%가 떨어졌다. 7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산은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3억을 벌었던 그 과정이 지금 생략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싹 없어지고 지금 빚만 남은 상태예요. 빚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이자를 내고 했는데 내 자산이 없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 나가는 돈이 고통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하락장 때는 그쵸. 내는 이 원리금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버텨요. 만약에 하락 맞이해도 내가 10년, 20년 버티면 결국엔 우상향하니까 버티면 되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버텨요. 이런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4년, 5년 지나잖아요. 네. 그럼 못 버티고 그때 집을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남은 게 없냐? 아무것도 없어요. 파산이에요. 파산. 맞아요. 듣기만 해도 진짜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소장님, 이게 어쨌든 영끌을 해서 내는 이제 원리금의 비중이라는 게,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늘 이게 또 논쟁이 돼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얼만큼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면 괜찮은 걸까? 이게 또 항상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약간 논쟁거리가 되더라고요.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 대출 금액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게 논쟁의 그 뭐랄까 그 구도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된 게 네. 시장 상황을 논하지 않고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비중도 달라요. 저는 달라질 수 있다. 상승장에서는 정말 네. 영끌해서 무리해도 된다. 어, 얘기해도 돼요. 어, 왜냐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는 집값 상승하고 네. 내가 내는 돈이 무리해서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그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승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무리해도 돼요. 상승장이 확실하다. 네. 그래서 무리의 정도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무리한 사람이 돈을 더 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죠. 무리를 한 사람, 안 사람 상관이 없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논쟁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이런 공부법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정 대출 금액 비중을 판단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하려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네. 잠깐 상승하는지 대세 상승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네. 그냥 실거주는 괜찮다. 버티면 장기 우상향이니까 괜찮다.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줄 알아요. 똑같이 있었어요. 40대 후반, 50대, 60대들은 그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특히 하락장의 그런 상황으로 영끌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 네. 그런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말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적절하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 이 아파트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눈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눈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하라면 기를 수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강의와 함께 하면? 네, 제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사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 모든 게 다 지나 보이죠.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때 가 보면 이게 진짜 상승인지 몰라요. 하락인지 구분이 어려운 게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영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영끌로 이렇게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과열되기도 하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대출 규제가 나오는데 이제 집값이 꺾일 일만 남은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왜냐면 주담대 잔액도 막 늘었다고 하잖아요. 과열되기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잠깐은 과열될 수 있죠. 잠깐은 네. 근데 과열되면 정부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규제를 또 내놓고. 더 강력하게 내놓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또 다른 논리를 펴는 분들은 야 2030 세대들은 이런 거 무시하고 계속 받는다. 영끌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상승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네. 여기서 상대적 개념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수요자만. 네. 수요자만 영끌해서 사는 거. 네. 근데 자 여기서 매도자는 매도자는 집값이 오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팔아야죠. 팔아요? 안 파나요? 안 팔아요. 계속 올리죠. 호가를. 자 올리는데 그 올리는 정도가 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제 영끌하는 사람도 쫓아가다가 못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다음 호가 올라가는 건 12억, 그 다음에 15억, 그 다음에 20억 되겠죠. 그 다음에 매물은 얼마 나와 있을까요? 30억? 30억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네. 그러면 20억에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0억 올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산 사람이 30억 주고 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30억에 샀으니까 40억에 초고도 40억 이상 되어야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40억에 누가 사줄까?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둘씩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이 거래가 멈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15억에서 20억 됐잖아요.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는 야 미쳐있네. 시장이 미쳐있으니까 과열됐으니까 막아야지. 규제를 내놓겠죠. 그럼 이게 접목이 되잖아요. 매물은 30억에 나와 있고 규제 정책은 더 세게 나오고 그럼 매수자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은 그냥 하락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안 사요. 왜 안 사냐?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매수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폭등을 했다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길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우려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빨리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더 기다렸다 완전히 싸질 때 사겠다. 매수를 다 늦춰버려요. 수요자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또 문제가 있겠네요. 그때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에서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중간중간에 급매로 나오는 그 급매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매로 나오겠죠.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음마아파트의 사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차를 타서 급매로 결국은 내놓는 네. 음마아파트 정도면 엄청난 고가 아파트인데 그걸 이제 못 버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영끌 수요는 진짜 막차 타는 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그럼 내가 이게 영끌이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라는 걸 우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사실 영끌이 아니고 내가 현금 다 주고 산다 해도 네. 이 사람이 하락장이면 네. 죽을 것 같아요. 원금이 사라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하락장을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네. 거예요. 이거 영끌이냐 아니냐. 이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현상이 중요해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시기에 해당한다. 이런 현상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사이클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끝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지금이 어느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지 소장님과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끌 매수 심리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